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러한 한국의 호의를 무시하고 코로나 초기 백신을 맡겨놓은 듯 백신을 달라고 하더니 일본인의 입국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인들의 입국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죠.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한 한국인의 시신을 무단으로 화장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이 고위급 외교 협의를 통해 코로나 협력을 당부한 직후라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상식 밖의 행동이 계속되자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혐오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러한 베트남의 횡포에 지쳤는지 베트남 내 삼성의 영향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무지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 공장을 봉쇄하는 일이 잦아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겨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생산 라인을 분산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체계 재편의 일환으로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부품 전문 매체 디일렉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번 재편은 현재 글로벌 생산량의 50%가 넘는 베트남 물량을 줄이는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년에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을 연간 1900만 대 줄여 이 물량을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이전은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하며 이전된 물량 대부분은 인도에 우선 배정하고 이후 일부를 인도네시아 공장에 넘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생산시설을 다변화하는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삼성과 한국의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박린성의 삼성전자 베트남과 타이응은성의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은 등 두 개의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이 연간 1900만 대 줄어들면 베트남 공장의 글로벌 비중은 현재의 60% 수준에서 50%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인도 공장의 생산량은 계속 늘려 올해 6천만 대에서 내년 9,300만까지로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은 올해 1,000만 대에서 내년 1,800만 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자신들의 GDP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삼성을 왜 무시하고 한국에 갑질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갖 갑질을 하던 베트남이 일본과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베트남 판민진 총리가 이달에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양측은 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총선 2 대표 일정으로 인해 COP26회의에 뒤늦게 참석했던 기시다 총리는 당시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베트남 판민진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가질 정도로 일-베트남 관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베트남의 세 번째 수출 파트너입니다. 일본 내 베트남인 노동자는 약 44만 명이며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5.7%로 1위입니다. 일본 내 베트남 유학생도 2014년부터는 한국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안보 면에서도 베트남은 미일이 끌어들이고 싶은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망 구축에 나선 미일이 연대에 손짓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4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한 판민진 총리와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판민진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과 베트남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가입 기준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판민진 총리는 일본 기업
기업의 서플라이체인 다원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154만 회분을 25일 판민진 총리가 귀국하는 항공기에 실어보내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총리는 경제 및 코로나19 대응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일본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판민진 총리는 도치기현에 본사를 둔 일본 기업 중 베트남에 투자 중인 FDI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는 22개에 이르며 도치기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교민도 8,000명이 넘는 등 양국은 중앙정부 차원 외에도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투자 및 교류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양국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베트남인들 때문에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베트남 출신 기능실습생을 대거 입국시킨 일본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입국 후 종적을 감추는 등의 문제도 잇따라 출입국 관리에 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내 범죄 순위 1위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인들이 중국인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범죄 수는 오히려 중국인의 범죄 수를 넘어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기능실습생 신분으로 일본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집안에서 통돼지를 해체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및 마약 유통 등 악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한 상식 밖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범죄를 어느 정도 예측했을 법도 한데 일본은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이 베트남과 손을 잡는 사이 한국은 미국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건설하는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8월 13일 가석방 출소 이후 103일 만의 결정입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향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4일 당사는 신규 파운드리 설비 투자와 관련해 미국 테일러시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3일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 존 코닌 상원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은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건설 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시스템 분야에서는 아직 도전자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17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고용 계획을 지난 2019년 발표한 이래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라인 건설로 기흥, 화성, 평택, 오스틴, 테일러를 잇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테일러 신공장은 기존 오스틴 생산 설비와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 오스틴 공장을 설립하고 20년 넘게 가동 중인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1공장이 위치한 오스틴시에서 동북쪽 25km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불과 30분 거리이므로 기존 사업장 인근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테일러시 신규 반도체 라인 투자 확정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규 라인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은 격차 벌리기를 넘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3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 2021에 선정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타임지가 선정한 20여 개 부문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그동안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의 기능과 휴대성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했다며 삼성전자가 마침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나중에는 삼성을 뛰어넘겠다며 빈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빈그룹은 신사업 쌍두마차, 자동차와 스마트폰 분야 진출을 위해 잘 나가던 마트 분야를 통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수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내진 못했지만 내수 시장에서 빈스마트 스마트폰은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때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200만 대를 팔아치워 시장 점유율 12.7%를 찍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신상품 세대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채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빈그룹은 돌연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합니다. 그 이후로 빈스마트가 막 사업에 뛰어들 당시 빈그룹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관련 인력을 빼내 삼성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해 철수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므로 베트남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노하우가 집약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당시 빈스마트는 삼성보다 연봉을 더 주겠다 식으로 꼬셔서 적잖은 인력을 데려갔고, 이들은 빈스마트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제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끝까지 한국을 배신하는 국가인 것이죠.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현재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전기차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도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 문제인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얼마 전 충전 대신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방식은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한국의 놀라운 신기술에 중국의 방식은 얼마 못 갈 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장비 작동 방식은 작동 버튼을 누르면 바닥문이 열리며 기계 장비가 올라와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를 떼냅니다. 분리한 배터리는 충전 보관소로 옮겨지고 미리 충전한 배터리를 가져와 차량에 장착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체 장비와 연결된 보관소에는 배터리팩 13개가 항상 충전 중입니다. 24시간 운영으로 하루 최대 300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 방식은 아주 편리한데요. 운전 경로만 잘 계획하면 내연기관 차량 때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전기차 업체가 중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배터리 교체 방식 충전소는 590개, 2025년까지 4,0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수출을 시작한 유럽에도 이런 교체식 충전소 1,000개를 만들 예정인데 노르웨이에는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렌탈 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초기 구입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후양 중국 전기차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대여 방식으로 차 구입 비용을 낮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성능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니오 지리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이 이런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모델을 내놨고 누적 판매량도 15만 대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비롯한 11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자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까지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최대인 137만 대, 배터리 불량 시의 책임 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현재 중국 내에서는 선풍적인 반응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기술은 원래 테슬라가 먼저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계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교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 내 테슬라는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갖추는 대신 테슬라 슈퍼차저로 불리는 충전 시설을 더 늘릴 것이며 올해 말까지 전 세계의 슈퍼차저 생산 시설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2만 개가 넘는 슈퍼차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운영했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200명에 불과하던 모델 S 소유주들에게 적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슈퍼차저로 방향을 돌리며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테슬라로 불리는 이유는 2021년 2세대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올해 말까지 총 500개의 교체 스테이션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배터리 교체 방식을 포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교체 방식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봐도 현재 배터리 일체형 이전에는 모두 배터리 교체 방식이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배터리가 교체형에서 일체형이 된 이유는 얇아지는 디자인, 원가 절감, 방수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일체형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보통 얇은 파우치로 덮인 반면 탈착식은 딱딱한 알루미늄 캔에 들어갑니다. 이에 일체형 기기는 배터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립감과 얇은 두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도 배터리 교환 장치를 위해
하부에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배터리 부분에도 프레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또 배터리 일체형의 장점에는 안전성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체형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기에 기기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폭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일체형 배터리는 내부에서 이상이 생겨도 외벽을 이루는 파우치가 찢어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탈착식은 알루미늄 캔 특성상 내부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해 폭발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일체형 배터리가 되면서 방수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배터리 탈착식에서는 방수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었는데요. 스마트폰이 아닌 전기차의 방수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단점이 넘쳐나는 충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새로운 충전 방식을 제시해 국제 표준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선 충전 방식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주차장에 전기차를 세워두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전기차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무선 충전을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리는데 전기차 사용자 사이에서는 충전 케이블을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완성차익 업체와 학계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무선 충전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충전 도크에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를 장착한 차량의 운전자가 무선 충전 인프라가 설치된 구역에 주차하면 별도의 연결 없이도 전기차 배터리가 충전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무선 충전 분야의 선두업체 미국 와이트리시티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 충전 케이블 없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코나 일렉트릭을 전시했는데 당시 공개한 무선 충전 콘셉트는 와이트리시티의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도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구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는 도로를 달리는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무선 충전도로 기술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충전 방식을 단순히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는 데 그친다면 이용자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궁극적으로 도로 아래에 충전 시설을 매설해 전기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서 곧바로 전력을 공급하는 무선 충전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무선 충전 기술 공개에 외국 기업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퀄컴은 전력을 받는 수전 패드를 단 차량이 송전 패드가 설치된 도로를 달리면 배터리가 자동 충전되는 전기차용 무선 충전 시스템 퀄컴 헤일로를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일렉트레오는 동으로 만든 코일을 도로에 매설하고 땅 위를 달리는 전기차에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일렉트레오는 전기버스가 달리면서 충전하는 도로를 구축해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은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은 46건인 현대차였고 한국과학기술원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LG전자도 7건 출원했습니다. 외국 기업 중에서는 퀄컴이 11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시한 무선 충전 방식은 점점 세계 표준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기차 시장을 보고 있으면 완성차 업체 혼자서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는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체보다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중요시되면서 반도체 업체를 비롯해 많은 전기 관련 부품 업체 그리고 각국 간의 협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방식이 어떻든 향후 모든 내연 기관차가 없어지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만이 존재하게 된다면 국가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자국 브랜드만 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 공존하기 때문에 충전 방식과 규격이 제각각이라면 소비자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시한 무선 충전 방식이 국제 표준 방식이 된다면 현재 배터리 교체를 고집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국은 현재 미중 대립을 시작으로 올림픽 보이콧까지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전기차 시장 주도권마저 한국에 뺏겨버린다면 받을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한편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원래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려고 국가적으로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사업은 미국의 제재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 반도체 대표 기업 칭화윤이 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5개월여 만에 국유 기업의 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칭화윤이 그룹의 인수 금액은 최소 9조 2천억 원에서 최대 11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12일 중국 증권15 등에 따르면 베이징젠광 자산관리와 사모펀드, 와이즈로드 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국부펀드 컨소시엄이 칭화윤이 등 7개 기업의 실질적인 합병 및 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 투자자가 됐습니다. 베이징젠광 자산관리와 와이즈로드 캐피털은 중국 국무원 산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칭화윤이는 사실상 국유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다시 살리려 매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끝내 무산됐는데요. 이번에도 미국 불허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매그나칩과 와이즈로드는 공동성명을 통해 수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M&A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계약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매그나칩은 7,200만 달러 약 850억 원의 위약금을 받게 됐습니다. 매그나칩은 지난 2004년 SK하이닉스가 시스템 사업부를 분리해 설립된 회사인데요. 이후 미국 시티그룹 벤처캐피털이 인수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작년에는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현재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차량용 반도체 등을 설계 및 생산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매그나칩은 와이즈로드에 14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그나칩 매각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제기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과 발표 전까지 거래 일시 정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매그나칩 인수 무산의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을 꼽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DDI 등은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최첨단 제품이 아니다. 안보 위험은 명분이고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을 넘기지 않겠다는 미국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매그나칩 인수 무산 모습만 봐도 미국은 작은 기술도 중국에 넘어가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며 중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